쇼크쇼 강적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난 지 벌써 반세기를 훌쩍 넘어 6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기억은 까마득히 잊혀져 가는데요. 6.25, 그날의 상처는 세대를 뛰어넘어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공유해야 할 기억입니다. 세계 전쟁 전문가들은 아직도 한반도를 분쟁 지역으로 꼽는다고 하죠.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은 지금 휴전 상태지만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 얘기는 사실 우리 세대는 좀 멀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저 갑수형하고 나하고는 저 참고로 전쟁이 끝나고 네. 조금 안정이 된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합방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시대가 베이비 맞아요. 갑수형하고 나하고 그때 애들이 많이 나왔어. 미국도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렇지, 베이비 부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6.25 이후가 베이비 부모. 네,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제식훈련 있어요. 교련복 입고 애무한 소총이라고 있어요. 그냥 이따만한 총이 있어. 그거 이렇게 메고 여기서 이거 각 잡고 잊으랴 어찌 우리 그 노래는 우리도 했어요. 그거 알아? 그 6.25 노래? 알아요. 저희 알아요. 저희 은지 씨는 모르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6.25 되면은 표 쓰기 대회 같은 거 많이 해서 뭐 잊지 말자 아픈 상처 우리의 소원은 그 세대도 그거 통일. 했어요? 우리 때도 네, 자주 등장하던 게 한반도 지도에 갈라져 있고 손 그리고 웃는 아이들 얼굴 그래. 비둘기 포스터 그리기가 그야말로 한국 어린이의 모든 사람의 추억처럼 돼 있어요. 저도 맞아요. 그랬고 다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다면 웅변대회를 많이 했어요. 맞아. 강력히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조국 통일을 위하여 이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뭐 이러면 갑 선생님 그때 표 기억나요? 뭐 때려잡자 김일성. 그렇지 뭐 제일 뭐죠? 간첩 잡아 상금탄이 나라 좋고 나 좋다. 그 그 시절 예전에 얘기야. 북한이라고 하지 않았고 북괴라고 북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만화를 그리면 괴래. 북한군은 아예 늑대로 그렸어요. 또리 장군, 또리 늑대로 하고 그리고 저는 진짜 어렸을 때 하도 빨갱이 그래서 얼굴 빨간 사람들만 지나가면 다 빨갱이인 줄 알았어요. 정말 진짜 되게 이봉규 술 먹고 지나가시면 빨갱이들이 바로 그냥 빨갱이. 아니 그 빨갱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저 기억으로는 지금 112, 119만 있죠? 그때 113은 간첩 신고 113이었어. 113이 있었다고요. 저는 아직도 기억난 게 저는 그 북한산 쪽에 살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때는 삐라 주스로 그렇게 다녔어요. 맞아요. 북한에 넘어와 행복하자 막 이런 것도 있고 손바닥만하게 네모나게 그리고 또 그래, 비닐에 이렇게 요만했지. 감싸져가지고 이렇게 있었어요. 네. 나도 한번 본 적 있는데 저는 그거 주스로 많이 다녔어요. 2학년 때까지. 연필 타려고 연필 달라고. 아니, 전 요즘 그거 느낌이 뭐야. 가지고. 옛날엔 지하철에 보면은 그 좌익사범 신고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좌익사범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안보사범. 내가 좌익사범인데 나 신고하면 돈 타. 저기 있잖아. 다 있어. 좌익사범. 기꺼이 붙들려가 줄게. 오늘은 뼈아픈 과거, 잊지 말아야 할 과거 6.25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통일을 바라보는 시간까지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엄청난 폭격음과 함께 북한군의 기습남침이 시작됐습니다.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전까지 계속됐던 3년 1개월 2일간의 전쟁은 남침, 그리고 북침, 반격, 고지전까지 해가지고 남북 간 승리와 패배가 수없이 교차 반복되면서 서울의 주인이 4번이나 바뀌는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500여만 명이었고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실종되거나 사망해서 전쟁 그 미망인이 된 그 미망인도 20만 명이 넘었고, 그 전쟁 고아만도 10만 명이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낳았으니까 그야말로 정말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든 동족 상잔의 비극이었습니다. 참 그 전쟁이 나기 전에 분명히 좀 이렇게 징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6.25가 발발하기 전에요. 이미 뭐 다양한 형태의 국지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50년 이전에도 뭐 해방 직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좌우 이념 대립이 격심해가지고 국지적인 전투 횟수만 해서 총 874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내전 상태가 계속되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밀하게 보면 고요한 평화지대에 갑자기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라 확전이 된 거예요. 자잘한 전투가 있다가 전쟁으로 빡 터진 거거든. 근데 우리가 좀 안이했던 거야. 그래서 49년 말부터 이미 이제 전쟁이 분명히 난다는 소문이 막 쫙 돌았고 50년에 접어드니까 뭐 2월 위기설, 3월 위기설, 4월 위기설 해가지고 매달이 위기설이었어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도 5월이 지나서 6월이 되면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얘기를 막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고 6월 11일 날 또 위기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군 휴가 금지해갖고 한번 딱 소집해서 했는데 아무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하고 또 이제 마음 풀고 그 불감증이 걸렸네요. 아, 너 매돌리기설 이게 반복되니까 나중에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긴장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에 뭐 장교들 파티하고 또 뭐 많은 3분의 1의 장병들이 휴가를 갔다는 거죠. 또 하나 군 최고사령부에 최고 보직 인사들 12명이 바뀌어 있어갖고 하여튼 뭐가 겹치고 또 겹쳤어요. 그러니까 군 내에 지휘를 할 수 있는 최고 지휘관들이 갑자기 교체가 되는 상황이니까 더 대비가 없었고. 퍼직 때도 보면 새벽 4시에 이게 남침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새벽 4시에 그때 남침하자마자 그 당직 사령한테 전화 걸었대요. 그 육군 본부에 있는 당직한테 걸었는데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마침 우리가 아는 김종필 중위였대요. 그 당시에. 김종필 중위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 그 군 지휘관들 전부 다 비상을 걸려고 이제 했더니만은 참모장이 2시에 술 먹고 잔 거예요. 새벽 몇 시가. 그래가지고 그때 아무 대응도 못하고 진짜 3일 동안 밀렸다는 게 방심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6월 25일이 일요일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 날 새벽 4시에 쳐들어오니까 무방비 상태잖아. 무방비 상태 기습으로 얻어맞으니까 뭐 2, 3일 만에 서울 다 함락식 우리 뺏긴 거죠. 그래서 6월 25일이 공휴일이 아니랍니다. 방심하지 말자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한 거네요. 그럼요. 철두철미하게 계산하고 내려왔던 거죠. 우리나라에 정보책이 있었던 거네요. 간첩이 있었던 아니 그 당시에 그 남북한이 서로 양쪽에 간첩을 많이 보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우리나라도 그들은- 북한으로 아니, 그럼요. 보내고. 우리나라도 많이 보냈고 북한도 우리나라 많이 더 놀라운 보내가지고. 거는 예. 군 내부에도 간첩이 많았었어요.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군 내부에도 아니 많았죠. 그때만 해도 남북한 왕래가 있지 않았어요? 그럼요. 6.25 그렇죠. 전쟁 있죠. 전까지 철조망이 없었으니까 상발선이란 건 철조망이 있는 선이 아니라 슬금슬금 그냥 장사하러 다 그럼요. 다녔어요. 왔다 갔다 했었죠. 그런데 왜 6월 25일을 남침일로 정하게 된 거예요? 6.25를 남침 발발일로 정한 게 김일성의 철저한 계산이 있었다라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적화통일의 적기를 8월 15일로 봤대요. 그러면 그 기간을 보면은 이제 그 38선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500km 정도인데 하루에 10km씩 진군을 한다고 계산을 하면 8월 15일에 부산을 도착하는 날짜를 정해서 그걸 역순을 하니까 그게 6월 25일이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전쟁의 엉뚱한 수혜자는 일본이었어요. 아이러니한 게 일본이 전범국이잖아. 그렇죠.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런데 한국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일본 총리가 얘기한 겁니다. 6.25 전쟁은 신이 내린 선물이었다. 이럴 정도로 6.25 되게 기분 전쟁이 나쁘네. 보급 물자가 다 일본에서 공수가 되기 때문에 돈을 왕창 버는 거예요. 6.25 전쟁 때문에. 왜 김일성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나뉘어 있잖아요. 남한 북한이 완전 별개의 나라처럼 생각이 될 때가 많잖아요. 지금은 아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두 개로 쪼개진 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때라니까요. 뭐 수백 년 동안 고려 이후에 1000년 고려 동안 이후에 네. 그랬으니까 1000년 동안 굉장히 통일됐어요. 이상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통일을 해야 될 것인데 남쪽에서는 북진 통일을 외치고 있었고 북한도 마찬가지였고 이러니까 전쟁이 난 건데 이 6.25 전쟁, 한국 전쟁에 있어서는 강대국의 승인이라는 거 뒷배경 없이라는 게 있기 어려운데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전쟁 허락을 얻는 문서를 계속 보냅니다. 48차례에 걸쳐 보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은
우리에게 준 뜨거운 환영과 만족한 교섭 결과에 대하여 소련 정부와 스탈린 대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소련 인민과 조선 인민과의 영구 불멸한 신선 만세. 영웅적 소련 인민이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이 인민의 친근한 버신 스탈린 대원수 만세. 그래서 결국은 기회를 본 건데 그 결정적 기회는 소위 미 국무부 장관 애치슨이 설정한 애치슨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전 끝나고 미군 빠져나가고 미군의 방위선에 한반도가 빠져버렸어요. 일본선에서 대만까지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가 내려가도 미군은 개입 안 하는 게 돼 있는 거예요. 북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틈새를 노려서 그냥 빵 친 거죠. 그때 북한군의 공격 개시 암호명이 폭풍이었고요. 50년 6월 25일 서쪽에 당시는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쪽에 옹진반도 쪽이 그 우리 쪽, 그러니까 남한 쪽에 속해 있던 그래서 개성과 옹진반도가 남한에 속해 있었는데 그쪽 옹진반도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성, 춘천, 강릉까지 해가지고 38선 전역으로 쫙 밀고 내려왔죠. 인민군이 전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남한을 장악하게 되고 그리고 뭐 북군은 후퇴를 거듭하다 결국 낙동강 라인까지 밀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6.25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굉장히 대처가 미흡했던 거군요. 그러니까 예. 북한군의 병력이나 무기가 우선 우리의 2배 이상이 됐던 거고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기가 북진하겠다 그랬으니까 미국에서 아예 10개 사단으로 이렇게 딱 병력을 제한해 놓은 거고 우리한테는 탱크도 안 준 거죠. 그러니까 우선 그 탱크 전차라는 무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고 국군은 그 당시에 자주포라는 탱크도 진짜 구분 못할 정도였다 그러더라고요. 탱크는 처음 보고 자주포도 처음 봐서 실물을 말이죠. 그러니까 탱크하고 자주포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럼 막 탱크가 막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탱크 없는데 야단났구나. 아니 근데 이제 탱크 얘기가 아까 나와서 그런데 탱크가 사실 그 소련은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탱크를 10만 대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 탱크를 뭐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북한에다 많이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미군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대한민국 지형이 워낙 산이 많기 때문에 탱크가 소용이 없다. 탱크로 밀고 내려올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한테 탱크도 주지 않았고 탱크에 대응할 수 있는 대전차 무기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대전차 무기가 있으면 뭐 탱크를 잡을 수는 있는데 대전차 무기가 하나도 없어서 수류탄 막 던져도 탱크에 뭐 캐터필러도 못 터뜨리고. 계란으로 바위치기.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폭탄 안고 뭐 뚜껑 열어가지고 던지고. 이런 얘기가 틀린 것은 아니나 미군이 이렇게 전력을 그렇게 우리 쪽 강화해주지 않은 거는 또 이제 싫어하시겠지만 사실 이승만 대통령 탓이 제일 컸던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못 밀어주는 거죠. 워낙 북진을 이제 늘 주장하니까 미군으로서는 전쟁을 원하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우리 군 전력의 확장을 미군이 억제를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방심하고 있었고 허점이 많았던 것도 있었지만 이 전쟁이 발발하고 난 이후에 그 직후에도 좀 그 답답하고 좀 안타까운 게 서울 함락이 전쟁 발발 이후에 3일인가 4일 만에 됐는데 그러고 나서 한강 다리를 폭발했어요. 물론 이제 인민군이 더 이상 남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막으려는 의도는 있었지만 6월 28일 날 새벽 2시 28분에 한강 다리를 폭파하게 됐는데요. 이게 너무 성급한 결정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국군의 주력 부대하고 장비 뭐 이런 게 아직 그 한강 이북에 다 남아있고 그 서울 시민들이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한강 다리를 너무 일찍 터뜨린 거예요. 너무 일찍 폭파해가지고 뭐 그때는 이제 조급한 마음에 이 폭파 스위치를 눌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피를 못 시켜서 이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야 이 새끼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 잔소리 말고 빨리 끌어.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여기다. 빨리 끌어. 다리 위에 있었던 피난민하고 국군 합쳐가지고 한 800명 정도가 이 폭파와 함께 사망하게 돼요.
전쟁 사진이 역사에 있었다고요. 남는 최악의 조치였던 거예요. 다리 끊어버리니까 우리 부대들이 못 내려왔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가 많이 엇갈려요. 건국 대통령을 존경한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6.25 발발 직후에 다리를 폭파하고 먼저 대전으로 남하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그런데 많아요. 그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었냐면 한강 이북에 6개 사단이 남아 있었고 6개 사단으로 44,000명의 병력이 다리를 딱 그 병력을 끊어버리니까 어쩌라는 근데 거예요. 국군이 10개 사단이었는데 그중에 6개 사단을 버리고 왔으니까 전력의 절반 이상을 그것도 전방부대 날리고 온 거고 황당한 거지. 이게 되게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렇게 대처하니까 민심이 굉장히 이반됐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리 폭파 스위치 눌렀던 공병감이 최창식 대령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을 적전 비행죄라는 제목으로 총살을 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억울한 거야. 그 사람이 근데 1964년 명령 재판에서 받고 하는데. 무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굉장히 무리수가 많았던 거예요. 전쟁 중에 보면은. 그때 이제 그 공산당이 이제 서울을 점령하니까 점령당에서 북한 방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고무당당히 입성하고 있습니다. 어땠어요 그때? 그때 뭐 하루하루가 살아오는판이었죠. 갑자기 잃어버렸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서울 거리에는 뭐 김일성, 스탈린 사진 쫙. 6월 28일 서울은 해방됐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 서울시를 포위하고 있던 인민군 부대들은 오늘 28일 새벽에 서울 중심지대에 돌입하여 이승만 괴뢰정부의 소위 중앙청을 비롯하여 서울시청, 검찰청, 방송국, 각 신문사, 교통, 운수, 최신, 은행 등 중요기관들을 차지하였다. 며칠 만에. 아 그럼 아니, 저 그다음에 점령했으니까. 점령을 했잖아. 3일 만에 점령을 했으니까 점령하고 난 다음부터 근데 그때 다시 수복할 때까지. 이제 북한 인민군들이 약탈이 아주 심했어요. 뭐 식량 이런 건 기본이고 네. 그 자기네들 의용군을 끌고 가기 위해서 젊은 애들 강제로 끌고 가려고. 그래서 형제가 그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 보면 뭐 형은 국군이고 동생은 인민군이고 뭐 이런 경우가 그냥 흔하였대요. 동생이 국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았대. 그 태극기 휘날리면도 네. 실제 그 뭐라 그럴까? 약간 모티브를 얻었죠. 아, 모티브를 얻었다고. 대성에 사는 형제 실화네. 실제 존재. 나 진석이야. 정신 차려. 이게 실화인 게 그 박규철, 박용철 형제라고 그 소위와 하전사로 각각 이제 남과 북에서 이제 참전했던 형제 이야기의 모티브를 잡은 것 같은데 영화 태극기 휘날리면서는 장동건 원빈이었죠. 그러니까 진태, 진석 형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다 이제 마주치게 되는 건데 아 이거 그 국군과 북한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일 때 그 박규철 소위가 그러니까 형이 불과 5, 6m 앞에 북한군 병사가 이렇게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랬더니만은 형은 생포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어라. 총에 움직이면 총에 사살당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북한 병사 딱 돌아봤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 형이 이제 그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도 동생을 들쳐고 와가지고 이제 국군에 이제 자원 입대 시킨 거죠. 그 동생을. 그래가지고 네. 같이 복무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용산에 저희 집 앞에 전쟁 기념관 있거든요. 전쟁 기념관 앞에 가면 형제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그게 이걸 모티브 삼아서 만든 아니 뭐 거예요. 싫어하니까 이렇게 했지만 싫어라고 하기엔 너무 드라마틱해. 너무 드라마틱해. 나는 태극기 휘날리면을 보는데 아버지가 우는 거는 처음 봤어요. 아, 신영의 아버지? 아버지가 절대 안 우시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는데 형님 빨리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마지막 장면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돌아온다고 약속했잖아요. 왜 이러고 있어요? 형! 어린 그 원빈이 이제 나이가 들고 형님이 오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는데 아버지가 조용해서 남자분들이 그때 당시 다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거 되게 실감난다. 극장에서 눈물 날 때 참느가 너무 힘들어. 막 온몸을 비튼다. 근데 이 태극기 휘날리며 그 마지막 라스트 씬에 나오는 그 OST는 진짜 우리나라 어떤 무슨 감격적인 장면이나 어떤 현장에서 항상 나오는 음악이 됐어요. 라라라라라. 네, 맞아요. 근데 형제뿐만 아니라 그런 얘가 허다할 정도로 그냥 끌고 가는 거야, 젊은이들. 넌 인민군으로 와. 총을 그러니까 쏴 죽인다니까 안 갈 수 없잖아요. 정치하에 갑자기 놓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래도 다행히 피난 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어딘가 은신처에 숨어 있는 서울 시민 중에 있었는데 또 그 중에는 뭐 앞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부역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옛날 영상 보면 막 피난 가고 있는데 폭탄 막 떨어지고. 그리고 막 포탄 그러잖아요. 떨어지면 지하실로 숨고 탱크들이 뭐 저 서울 시내 곳곳에 활보치고 무법천지였어요, 그러니. 땅굴 그때 많이 팠었다고 그러던데 뒷산에 땅 파가지고 숨어 있고. 음식 사줘놓고 이제 남침을 하게 되니까 또 미국이 이제 이건 소련이 도전하는 것보다 왜냐면 2차 세계대전이 있었던 게 얼마 전이니까 누구나 3차 세계대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이제 긴급 회의를 열고 unprovoked attack by military forces from North Korea. Amphibious landings have been made in Samcheok, Chuncheon, and other places in the northeastern area of our country. Only for more ammunition and arms, and we didn't ask for American troops to be sent. 6월 28일에 이제 한국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때 이게 통과될 수 있었던 게 소련이 보이콧해서 그렇죠. 참석을 안 했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소련이 있었기 때문에 참전에 대해서 유엔군 결성에 대해서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근데 무슨 이유였는지 몰라 소련이 안 나왔어요. 그 결정 자리에 안 나와버린 거야. 그래서 유엔군이 그래서 유엔군이라는 이름을 달고 참전하게 됐는데 with gratitude and deep emotion that the whole civilized world has joined together to resist and to repel the communist aggressor in our beloved country. 처음에 참전해가지고는 정말 아무것도 못했던 거죠. 미군이 참전 결정이 빠르기는 했어요. 전쟁이 나자마자 참전하겠다고 하고 군대를 결성하고 했는데 결성해가지고 한국까지 보내는데 시간이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으니까. 그러나 하여간 7월부터 미군이 참전하기 시작하긴 했는데 최초에는 북한군하고 미군이 교전할 때마다 미군이 계속 져가지고 쭉쭉 밀려나와요. 그래서 낙동강까지 7월 중순이 되니까 낙동강까지 쫙 밀려버려요. 밀려버렸는데 낙동강까지 밀리는 순간 이제 낙동강 전선을 에서 더 후퇴하면 부산까지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한반도 전체를 잃지 않으려고 이 최후의 방어선을 친 게 바로 낙동강 전선입니다. 6.25 그 전사의 초기 앞부분을 보면 그냥 초장이 완전히 끝날 줄 알았죠. 뻔했어요. 네, 그냥 쭉 밀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말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냥 점령되는 거예요. 망명 정부 아마 외국에 세웠겠지. 우리 남한으로서는요. 근데 진짜 그야말로 정말 궁지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사실 국군이. 이렇게 약간 조금 위험이 있고 궁지에 몰렸을 때 꼭 영웅이 나타나거든요. 용자가 워커 장군인데 7월 13일 날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는데 시차를 쫙 합니다. 낙동강 그 전투 그 지역을 시차를 가고서는 이 양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한국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물러날 곳도 없다. 이렇게 해서 목숨을 걸고 낙동강을 사수해요. 그러니까 7월 말에 인민군이 낙동강 쭉 내려와서 대구 부산 사이를 딱 끊어놓으면 끝나는 그 마지막을 향한 그런 거였는데 워커 장군이 하여튼 전세를 쭉 읽어갖고 이것만은 낙동강 사수만은 무슨 수로든 해야 된다 해갖고 동북 그 상류, 낙동강의 상류죠. 그쪽 동북부의 산악지대를 쭉 있는 이 산악 자체를 천연 요새와 방어선으로 해갖고 그걸 워커라인이라고 부른답니다. 이걸 끝끝내 해갖고 이 방어선이 어쨌든 우리를 살린 거죠. 전쟁의 운명을 움켜쥔 셈이에요. 근데 자꾸 낙동강 하는데 혹시 낙동강 오리알이 이때 나온 얘기 아닌가요? 그럼 낙동강 오리알이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럼 조롱하는 말 아니에요? 낙동강 진지 구축하고 있었으니까 쫙 서로 맞서 있잖아요. 강 사이로. 네. 그랬을 때 미군들이 폭격을 하면 그냥 완전
어떻게 되겠어? 그 따다다다 쏘면 그 사람들 병사들 북한군들 막 죽어 나가는 거 보고 낙동강 오리알 같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인민군들이 이제 도강하려고 막 넘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폭격을 쫙 하면 그냥 시체가 둥둥 떠오르겠죠 낙동강으로. 그래서 유래가 극적인 유래야. 그러니까 워커 장군이 그럼 우리가 워커 힐이라고 부르는 그 그렇죠. 그 기념해서 워커 힐 호텔이라는 광장동에, 이름이 그 월턴 워커를 기려가지고 워커 장군의 언덕이라고. 왜냐면 한국 전쟁 하다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워커힐이라 지은 거고. 광진구의 워커힐 아파트, 대구에 있는 그 캠프 워커, 미군 기준의 캠프 워커, 그리고 미군이 개발한 또 전차에다 이름을 워커 불독이라고 이렇게 애칭을 붙여주기도 했고, 뭐 대단히 이렇게 기념되는 분들. 이 워커하고는 상관없지. 있으려나요? 그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기 때 나타난 영웅은 그 위기 때 죽는 게 아니라 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혀 엉뚱한 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워커 장군은 마찬가지였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최후를 맞이하긴 했는데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라 엉뚱하게 사고로 죽었어요. 사고로? 네, 찝차 타고 가다 찝차 확 뒤집혀졌어요. 그러니까 그 워커의 외아들 샘 워커 데이비도 한국 전쟁에 참전을 해서 그 선두 지휘를 했는데 1950년 12월 23일 날 아들의 은성 무공 훈장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서 가던 중에 의정부, 그 현재는 도봉동 자리인데요. 여기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이게 우리나라 병력 수송 차량을 피하다가 아마 그렇게 죽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그 옛날 군용 찝차가요, 굉장히 이게 중심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잘 뒤집어져.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군대 가서 법무관 때 40년 된 찝차 탔었거든요. 한 1년간. 근데 그 찝차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이게 이게 굉장히 이게 좌우로만 흔들리고 조금만 하면 이게 높아갖고 이렇게 뒤집어져. 그래서 그거 바꾼 게 그 혼비 차량이에요. 그 군용으로 쓰는 거는. 그건 굉장히 바퀴가 크고 이게 넓잖아요. 그거 안 뒤집어지게 하려고. 저는 90년대에 제가 그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로 군용 차를 한번 탄 적이 있어요. 군용 행사에 그 사회를 보러 가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40년 된 그 군용 찝차가 있었어요. 저는 근데 장군들, 그러니까 장교들이 타는 차라서 그 차가 되게 편한 줄 알았거든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 엉덩이가 진짜 엉덩이가 쿠션이 하나도 없으니까 덜덜덜덜 떨리는데 한 5분 탔는데도 진짜 오바이트 나고 엉덩이랑 다 아파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타고 다니냐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포장도 잘 안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 워커 장군이 여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는데 시신은 아들에 의해서 결국 미국으로 보내졌대요. 이 워커 중장의 죽음으로 공석이 된 미8군 사령관직은 그 유명한 리즈웨이 중장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그 미국인 장군 워커 장군이 있었다면은 우리나라에선 그 영웅이 없었나요? 우리도 당연히 있었죠. 백선엽. 그 제일 유명한 건 백선엽 장군인데, 그러니까 워커 장군하고 같이 이제 그 우리 한국군을 이끌었던 그 장군이죠. 그리고 당시 굉장히 젊었어요. 굉장히 젊어서 그 낙동강 전투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로 불렸던 게 다부동 전투입니다. 다부동이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전투인데 이때 그 백선엽 장군이 그 당시 사단장으로 이 다부동 전투를 지휘를 했었는데 그 백선엽 장군 나중에는 이제 32살에 이제 계속 전쟁 중에는 원래 진급이 빨라요. 그래서 계속 32살에 최연소로 육군 참모총장에 올랐던 인물인데, 근데 이 다부동 전투에서 왜냐면 다부동 전투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올라가고 하여간 그 굉장히 전공을 많이 세워요, 백선엽 장군. 32살이면 지금 박은지 씨랑 저랑 나이네요. 그렇죠. 이분이 전략을 짜고 일제시대 때도 군인이었어요. 이분이 원래 최고 엘리트 부대인 1사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진급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다부동 전투에서 워낙 우리도 병력도 없고 인민군을 세게 밀고 내려오고 이러니까 자꾸 도망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최전선에서 그 권총 들고 싸우고 해가지고 후퇴하려고 하는 한국군들을 막으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고 미군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야 되겠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라라. 그리고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그러니까 패전하면은 우리는 바다에 갈 수밖에 없으니 우리가 여기에서 죽던 살던 자간 여기서 해야 된다. 그러지 말고 자간 나를 따라오라. 만약에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쏴도 좋다. 기관들이 명령 없이 철수한다면 가차 없이 기관들을 쏘겠다. 이런 식의 피맺힌 훈화를 하고 선두에서 진두지휘를 해가지고 이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끕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전쟁에서 제일 많이 죽는 게 소위라면서요. 이기려면 누군가가
앞장을 서야 되는데 네. 소위 윗선이 앞장서기에는 지휘 체계 때문에 좀 어렵고 소대장이니까 그 앞. 그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 6.25 전쟁에서 계급별로 누가 가장 많이 죽었나 이렇게 하면 소위는 거의 70%가 죽어요. 어느 전쟁이나 네, 근데 소위는 거의 70%가 죽는데 중위부터는 좀 나요. 중위부터 이제 중대장이니까 조금 난데 소위는 그렇게 죽는 이유가 이때 그러니까 그 막 일주일 훈련시키면 그냥 그 사병으로 전투에 투입시키는 거고 한 달 훈련시키면 소위 계급장 달아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워낙 급했으니까. 워낙 급하니까. 전투에서 전쟁터로 내보내는데 그러면 사실 소위라 그래봐야 훈련 몇 주 더 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소위라는 걸 달아줬기 때문에 장교라는 걸 달아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선봉장에 서야 돼. 사명감 갖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백선엽 장군님은 지금 살아 계시나요? 살아계세요. 살아계시는데 지금 95세인데 굉장히 지금 정정하세요. 지금 참고로 6.25 전쟁 영웅 미국에서 4명을 꼽아요. 근데 백선엽 장군, 네. 그 다음에 누구야? 메가더 장군, 리즈웨이 장군, 최동석 대령. 아니 김동석 대령이라고 진미령의 아버지. 진미령 가수 진미령 씨잖아요. 그 아버지가 김동석 대령. 아 원래 김 씨야 진미령 씨가. 그렇게 해서 4명을 한국 전쟁의 영웅으로 뽑는데 대한민국은 우리 영웅을 지금 백선엽 장군이나 김동석 대령이나 대접을 안 해주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오히려 대접을 해줘요. 백선엽 장군 미국 가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아주. 그리고 김동석 장군은 의정부에 그 캠프 뭐지? 의정부에 있는 거 미군 부대. 거기 뭐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김동석 영웅실이 있어. 룸을 하나 만들어 놔서 6.25 전쟁 영웅이야. 우린 김동석의 이름도 모르잖아. 몰라요. 이렇게 푸대접을 하는데. 이건 논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백선엽 장군은 사실은 많이 대접을 받았죠. 장관도 했고 뭐 대사 쭉 역임했고 사회 최고 이제 지도층으로 평생을 사셨으니까 지금도 사시고 또 그 동생분 백인혁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까지 됐는데 학교의 이사장이면 아니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할 때 그 참전 용사 출신의 의원들 호명을 해서 그래서 박수를 많이 좀 받았잖아요. Their names are Congressman John Connors, Charles Rangel, Sam Johnson, and Howard Coble. 네, 6.25 하면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메가더 장군인데요. 우리 군이 낙동강 전선에서 인민군의 최후의 공세를 막아내는 동안에 이 메가더 장군이 전쟁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작전을 세우는데 이른바 인천 상륙작전이고요. 초기엔 작전명을 블루하트라고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그쪽에 내려온다고 그랬을 때 99%가 반대했고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뻘에 내려갖고 전열을 도저히 전투 태세를 갖출 수 없는 상태로 2km 이상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 화력장면서 다다다다다 쏴봐. 몰살하는 거예요, 몰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처음에 보면 영화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상륙작전 하는 게 나오는데 저 상륙선에서 그 군인들이 우르르 내릴 때 기관총으로 저쪽에서 쫙 쏘면 저 상륙하는 그 해병들이 다 죽어요. 몰살한데. 네, 완전히 몰살해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첫 장면이었어요. 네, 첫 장면 저기 딱 열리자마자 총이 막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거든요. 탐 행크스. 근데 인천 상륙작전 때는 하여간 김일성의 오판이었는지 우리 쪽에서 미리 그 한포 사격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 거의 상륙작전에서 피해를 입지 않았다 그래요. 저 상륙선에서 내릴 때. 그 당시 김일성이 상식적인 판단을 했더라면 화력을 글로 보내갖고 상륙작전 하는 저쪽을 향해서 정말 집중을 해서 쐈다면 미군들이 그때 몰살을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어떤 판단인지는 모르나 서울 지역을 지켜야 된다. 이쪽을 훨씬 더 강조한 거예요. 김 박사님 하신 말씀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게 그 김일성이 한국전쟁 실패 원인 3대 원인 중 하나로 인천 상륙 대비 실패를 꼽았어요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석도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굳이 왜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이렇게 고집을 했는지 딴 데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은 되게 이제 군산 쪽으로 상륙을 하잖아요. 왜냐면 그 인천은 사실 낙동강하고 너무 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인천은
이 조수간만의 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리고 수심이 얕아요. 그래서 상륙선이 조금 큰 거는 못 들어가니까 그게 한 달에 3, 4일 정도밖에 큰 배가 못 들어간다 그것도 그래요. 11시간 내에 다 움직여야 네.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으로 보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도저히 할 수 왜 없는.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군산은 옛날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군산하고 목포는 유명한 그 쌀 수출항이었잖아요. 이유가 군산하고 목포는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서해 중에서. 서해에 있는 항구 중에 상당히 수심이 깊기 때문에 거기로 바로 상륙선을 대가지고 거기서 군인이 직접 내릴 수가 있는데 인천은 그게 안 되니까 생각해낸 게 이제 뭐 함포를 미리 이쪽에서 대거 쏘고 그리고 일부 가가지고 11시간 내에 왕창 상륙을 시키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 그 당시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지역이었죠 여기가. 근데 그걸 하여간 메가더 장군이 고집해가지고 우겨서 하긴 했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근데 확실히 불가능한 거를 가능한 것으로 성공시켰을 때 진짜 엄청난. 우리 예전에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 열척으로 일본의 144척인가 그거를 무찔렀잖아요. 근데 이 인천 상륙 작전부터 사실 뭐 완전히 6.25 전쟁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되죠. 9월 15일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시키는데요. 이때 이후로 뭐 미군과 국군이 합친 연합군이 완전히 그 파죽지세로 반격을 시작해가지고 9월 28일에는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넘어서고 10월 1일에 38선을 넘어서고 쭉 북진을 해가지고 평양을 함락시키고 압록강까지 쭉 진격을 하게 되죠. 근데 인천 상륙작전 성공시키는 가장 1등 공신이 아까 얘기한 김동석 대령이에요. 뭐냐면 김동석 대령은 북파공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쟁 나가기 전서부터 북한에서 활동하는 간첩이었어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입장에서는 상륙작전이 어렵다는 보고가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김동석 대령이 보고를 해요. 다이렉트로. 다이다이로 붙어, 메가더 정을. 밑에 사람한테 나 보고 안 한다. 왜냐면 1급 비밀이니까. 메가더를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메가더가 만나줘요. 그랬더니 뭐냐면 밑에 그 정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민군이 지금 초소가 어디 있고 서울 있고 의정부에 어디 있고 이거를 지도를 갖다 주면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메가더가 그거 딱 받아보고 오케이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이라고 생각하면은 위인전에도 딱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까만 선글라스에 멋있어.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프 담배를 딱 물고 있는 그 모습이 멋있어요. 제일 비주얼이 참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인상적이에요. 이 메가더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 일단 뭐 메가더 장군이 웨스트 포인트 미국의 그 육사라고 하는 웨스트 포인트를 수석 졸업하고요. 메가더 장군을 그러니까 메가더하고 아이젠하워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는데 메가더는 모든 군대 기록이 다 최연소 아니면 최단기 아니면 뭐 이런 그러니까 기록으로 쭉 앞에 최자 그냥 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서는 다 승리를 한 그런 장군인데 미국 역사상 오성 장군이 넷밖에 없는데 그 넷 중에 원수. 하나래요. 예. 그 6.25 참전했을 때 나이가 70이나 됐더라고요. 그렇죠. 노장 중에 노장이었는데 노장이었는데. 근데 메가더는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인데 캐릭터가 굉장히 독선적인 미국 내 캐릭터인가 가장 유명한 봐요. 비호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요. 비호감인데 그 조국에서는요,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중에 하나. 덩치만 큰 어린애. 하늘로 가면 하느님이 자리에서 내려와서 머리를 굽히고 자리를 양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인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거만하고 독선적이고 뭐 이런 평가가 많은가 봐요. 평가가 안 좋네. 그러니까 그 메가더가 좀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게 1차 세계대전에서도 영웅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만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에 이제 그 유럽 쪽에는 이제 마샬, 뭐 패튼, 아이젠하워 이런 장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메가더 장군보다 나이도 한 10살씩 어리고 다 뭐 자기 부관이나 이런 거예요. 밑에 있었어요. 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 입장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도 초반부터 사성 장군이었고 태평양 전쟁 거치면서는 6.25 때는 이제 5성 원수. 네, 사성에서 더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미 은퇴를 했는데 다시 불러다가 전쟁을 시키려니까. 그래서 별 하나 더 달고 그리고 항복문서에 사인을 받은 게 메가더 장군이잖아요. I now invite the representatives of the Emperor of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to sign the instrument of surrender at the places indicated. Mr. Shigemitsu,
comes to the surrender table. These dramatic first pictures were made by newsreel war correspondents and Army and Navy cameramen and were specially flown back from Tokyo. The time is 9:05 a.m. The Japanese have been on board exactly 10 minutes. 그리고 일본을 군정 통치를 5년을 했어요, 메가더가. 왕이 된 거죠. 일본에서 이미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볼 때는 트루먼이나 그 당시 미국 국회 내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그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가 군정을 5년을 해보니까. 총독 생활을 5년 했으니까. 근데 이 메가더 성격이 그 과대망상증 환자.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자기가 그래서, 통솔한다는 생각이 많았어요. 나르시스트라고 이런 말 있잖아요. 사이코패스와 영웅은 한끗발 차이다. 이 메가더가 성격이 그랬대.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 그래서 이제 전쟁 중에는 장수를 경질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트루만 대통령이 해임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때 메가더가 전쟁 중에 해임이 됐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노병은 죽지 않고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And like the old soldier of that ballad,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스트루먼이 해임한 다음에 의회 연설에 가가지고 정면에 스트루먼을 깐 거예요. JP가 요거를 응용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은퇴할 때 노병은 그러니까 메가더는 끝끝내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 경선에 52년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려고 했어요. 두 번이나 그 시도를 했었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전쟁 확대론자였던 거야. 이 사람은 군인 출신이니까 전쟁이 있어야 자기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그 정도의 전쟁 영웅인데 좀 거만해도 되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모처럼 바른 말하네, 모처럼. 아니 그렇게 해서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인 거에서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지만 나는 그렇게까지 영웅이 겸손하기까지 하면 그건 미국의 현자 아니에요? 중산층이나 지식인 사회들, 온건한 세력들은 이 전쟁광이라고 봤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메가더가 좋을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를 전쟁으로 풀려고 했는데. 이게 궁금해요. 그 왜 6.25 때 나온 노래라고 하는데 저희는 고무줄 하면서 배웠던 노래 있거든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6.25 노래야? 앞으로 낙동강화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이게 진짜 6.25 때 나온 노래 맞아요? 자,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 후에 28일에 서울을 수복을 합니다. 인민군은 뭐 순순히 물러가진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서울 방어에 동원됐던 인민군이 한 2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인천을 딱 그 상륙작전에 성공한 게 9월 15일인데 서울 수복하는 데까지 13일이나 걸린 이유가 인민군이 그만큼 극도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2만 명이 저항을 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그때 이제 서울을 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인민군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주력 부대를 의정부 방면 쪽으로 쭉 퇴각을 시키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역습하고 저항하고 뭐 이러면서 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하여간 인천에서부터 서울까지 13일이나 걸려서 오고 부산에 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서울이 수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3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이제 인천 상륙해서 쭉 왔을 때 그 2만 명이 교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네들 후퇴할 때 죽은 흔적을 쭉 추적을 해보니까 북한군 얘기예요. 참호를 파서 다다다다 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줄에 묶여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탄 이만큼 쏴두고 자기도 죽을 각오 하고 쇠사슬로 묶어놓고 퇴각하고 뭐 묶어놓고 치면 그러니까 북한군 퇴각할 때 일단 반공 입장에 서 있는 게 노골적인 사람들 적발해서 죽인 게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죽였어요. 그리고 납북자들 그러니까 예술가나 작가만 데려가는 줄 아는데 뭐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8,300여 명이니까 8만 3천 명. 8만 3천. 그러니까 뭐 우선 교사들, 교수들 또 기능인들, 기술자들, 예술인들 해갖고 엄청 많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참 그래서 서울 수복 후 이제 38선을 넘어서 북한의 심장부 평양까지 북진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유엔은 어쨌거나 평화를 원했을 그렇죠. 텐데 제재는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38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상당히 그 대립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왜냐하면 38선을 넘으면 중국과 소련이 개입한다 이렇게 대놓고서 얼음장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중국과 소련의 어떤 그런 걸 좀 눈치를 보면서 어떤 좀 제안을 이끌어낸다 이런 조건으로 유엔군이 이제 38선 넘는 거를 승인해요. 그래서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은 조금 기다렸죠. 조금 기다리는 새에 우리 국군이 그냥 먼저 가버린 38선을 먼저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승만 네가 그냥 넘어가자고. 그 넘어간 날이 10월 1일인데 그게 국군의 날이 된 거죠. 국군이 그래서 이제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가지고 네. 또 위로 치고 올라가는데 우리가 낙동강까지 쭉 밀렸던 것처럼 얘는 더 빨리 밀려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10월 19일 날 평양 시내에 이제 태극기를 개영하게 되는 거고 김일성이가 도망간 평양에 이승만 대통령이 쫙 입성을 해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이 39년 만에 평양 입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9년 전에 평양 갔다가 자기가 이제 그 점령군의 수장으로서 입성을 감격했겠지.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모두 함께 조국을 위해 싸우자. 거기서 5만 명 쫙. 메가더가 또 여기에 또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내려가지고 첫 발을 내딛으면서 나를 맞이하러 온 유명 인사는 없느냐 북한에. 그리고 뭐 혹시 김일성의 뻐드렁니를 내가 볼 수 있으려나. 이때까지만 해도 김일성 뻐드렁니가 있었구나. 나중에 이제 뻐드렁니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사진 보면 있잖아요. 되게 옴니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빨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굉장히 뻐드렁니야. 어쨌든 메가더가 이 말했던 게 거만함 같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상당한 자신감이었던 거거든요. 상기가 높은 발언. 이제 치고 올라가서 끝낼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1950년 11월이 되니까요. 드디어 이제 국군의 제일 선두 부대가 압록강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압록강물에 헬멧을 벗어가지고 압록강물을 떠서 마시는 감격적인 사진 같은 게 있는데요. 완전히 이때 이제 통일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그런 순간에 중국 군대, 중공 군대가 대거 참전을 하면서 전쟁이 이제 새롭게 또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 뭐 중공군이 펼쳤던 전술은 흔히 인해 전술이라 그러죠. 사람으로 바다를 만들어서 그냥 밀고 내려왔는데 이거 뭐 도저히 뭐 그 장비나 뭐 전력 같은 걸로는 유엔군이 더 앞섰을 것 같은데 워낙에 많은 그 100만 군대 처음에 1차적으로 참전했던 중공군 숫자가 30만이었다는 거거든요. 30만이 와르르 밀고 내려오니까 이 도저히 뭐 속수무책으로 다시 당해가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인해 전술이겠어요. 사람으로 그래, 바다를 바다를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인해죠. 이 참전했던 종군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해요. 압도적인 숫자 인디언이 백인의 마차 주변을 빙빙 돌며 공격하는 미국 서부시대 한 장면 같았다라고. 대충 이 말만으로도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지 조금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수나라 군대도 그렇고 당나라 군대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전한 중국 군대들이 보급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중공군도 내려오면서 보급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휴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들 수 있는 무기만 들고 온 거예요. 작전이 딱 뭐냐면 국군과 유엔군이 더 치고 올라가길 기다렸다가 포위 섬멸한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었기 때문에 미군과 국군은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진짜 북한군이 섬멸됐나 하는 생각으로 진짜 압록강까지 쭉 치고 올라간 거죠. 너무 동선이 길어졌어.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공군기로 자꾸 폭격을 하니까 오히려 국군과 미군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그럼 거기다 폭격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중공군은 이 막무가내 그냥 앞에서 선두부대에서 이 삐리 막 불고 빼갈 먹고 빼갈 마시고 그냥 중공군이 막 가는 거야. 넓게 쫙 그냥 와버리는 거야. 총 쏴도 그러면 앞에서 죽잖아. 자기 동료 죽으면 그 죽은 총도 없으니까 그 죽은 동료 총 메고 또 술 먹었으니까 취해가지고선 그냥 또 막 가는 거야. 이게 영화 애니메이터 게이트 그거 보면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보면은
거는 그냥 배 태워서 계속 보내잖아요. 총도 없이. 그러면 뒤에 가다가 총 들어가지고 하고 이건 이해준 그렇게 근데 썼다는 상상을 거죠. 해보라고. 30만 대군이 한꺼번에 지금 아산의 인구가 한 30만 대고 춘천 인구가 한 30만 대요. 그게 한꺼번에 그냥 춘천 피리 불면서 쭉 넘으니까 겁나지. 정말 중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그 중국에서 만든 사극 영화를 보면 맞아. 군사만 하면 진짜 대단하지. 완전히 벌판이 쫙 덮잖아요. 신삼국지 대박. 그래. 신삼국지 대박. 상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싸대. 그래요? CG 하는 거보다? CG 하는 거보다. 아니 우리나라는 항상 사극할 때 전투씬 보면 약간 좀 인원이 부족한 느낌이 있잖아요. 컨트롤 컨트롤 비하잖아요. 30명쯤 해가지고. 똑같은 사람 또 있잖아, 저쪽 가면은. 이것도 가면 또 있어요, 이분이. 아니 저는 그 기황후 드라마를 보면서 그러니까 왕이 횡차를 하는데 뒤에 옆에 수행하는 사람이 몇 안 돼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해봤어요. 진짜 비싸. 갈가리와 드라큘라라고 제가 조연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역할 1인 25역을 했었나? 시체 1, 시체 2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데 놀라잖아요, 사람이. 절대 눈 뜨지 말래요. 바로 옆에서 펑 하는데 계속 시체 3 이렇게. 시체 3 그리고 저쪽에서 또 거지 분장 또 바로 거지 1, 흡질해가지고 거지 또 2 뭐. 하고. 근데 저 중공군이 그 무기는 형편없고 그렇긴 하지만 그 국공 내전이 굉장히 오랫동안 대장정 있었잖아요. 같은. 중일 전쟁, 국공 내전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되면서 저 군인들이 아주 고도로 훈련된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팔로군이라고 흔히 부르는 미군이나 우리보다 훨씬 더 훈련된 중공군들 해가지고 탄탄한. 네, 탄탄. 워낙 오랫동안 이게 도보 훈련 같은 걸 많이 해서 하룻밤 사이에 뭐 그 몇십 킬로를 장정을 치룬 대장정을 치룬 군대니까. 그래서 그때 압록강까지 쳐들어갔는데 압록강 앞에서 중공군한테 포위당하고 뒤로도 포위당하고 그래서 뭐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는데 저 위치가 굉장히 저 지형상으로 장진호 그쪽 흥남 그쪽이 굉장히 지형상으로 불리한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옆이 산이고 가운데 계곡으로 해가지고 그 장진호서부터 흥남까지가 그냥 아주 일직선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포위를 당했는데 거기서 양쪽에 둘러싸인 거예요. 중공군이 12만 명 정도 둘러싸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 2만 명의 미군을 둘러싼 거죠. 그렇죠. 10만 명이. 그러니까 중공군이 남하하는 것을 그래도 2주간이나 지연시킨 전투라고 하니까 공이 없지는 않으나 미군들의 희생이 너무 컸던 거죠. 포위에서 벗어나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후퇴를 하는 그 100km나 그러니까 굉장히 긴 거리를 후퇴하게 되죠. 이때 미군 2만 명 가운데 6,532명의 병력 손실을 입고요. 2만 명 가운데 3분의 1을 잃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이거는. 근데 중공군은 뭐 비할 수 없이 더 많이 죽습니다. 같은 전쟁을 해서 2만 5천 명 정도가 전사를 해요. 중공군이 6.25 때 한 30만 죽었을걸요? 엄청 제일 많이 죽은 게 중공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이 끔찍하고 가슴 아픈 게 중공군 2만 5천 명의 전사자 가운데 실제로 총격을 받아서 죽은 숫자가 얼마 안 되고 10,000명 가까이가 동상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조건 속에서 전투를 치렀느냐 이거 알 수가 있죠. 실제로 이게 이 장진호 전투가 미군이 싸웠던 전투 중에 제일 추운 곳 싸운 전투예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보면 겨울에 뭐 팔찌대전투 이런 게 있었는데 영하 40도는 처음 겪어봤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수 품종에 아예 방한복이 있는데 그 미국이 러시아에서는 소련에서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미군은 소련 안 싸웠죠. 그러니까 팔찌대전투 정도가 최고 건데 그래가지고 방한복 재질 아예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본 다음부터는. 근데 이 인명 피해가 너무너무 어마어마했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게 2003년에 미국에서 기념 우표로 만든 거래요. 예. 그러니까 저 그 메모리알을 위에 눈이 온 걸 사진 찍어가지고 한 거죠. 저 동상은 동상이죠. 다 동상이고. 그래서 중공군이 이제 거센 공격을 해가지고 유엔 군함군이 그 유명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1950년 12월 10일인데요. 당시 철수해야 되는 흥남에 모여 있었던 한미 연합군의 규모만 10만 5천 명. 한미 연합군만 10만 5천 명이고 차량이 17,000대 그리고 35만 톤의 군수품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그 철수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까지 이제 피난을 하겠다고 흥남 부대에 잔뜩 몰려들어요. 전부 1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몰려들었으니까. 근데 그때 배가 총 125척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하고 군수물품만 그 철수시키기에도 부족한 역부족인 상황인데 피난민들이 1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과연 여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난민을 수송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아니 그러면 흥남부도 흥남 계속 흥남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아는 혹시
그 노래 현인 선생님의 그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차 흥남부두 아 베베베베 이렇게 털어야 돼요? 이게 그 노래가 맞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1951년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 나서 그해 겨울 그 흥남부두에서 배 타고들 어디로 갔냐면 부산에다가 내려준 거죠. 그래서 부산 국제시장 영도다리 뭐 등등 이때 다 이산 가지고 생겨서 부세라 금수나도 그 노래입니다. 저희 외가 쪽이 그때 이산 가족이 됐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그때 군의관으로 그 차출되셔 가셨는데 실종돼서 전사자 처리가 돼서 지금 국립현충원에 계시죠. 여기 애국 집안. 애국자 집안, 애국 고수네. 애국 고수. 나하고 또 맞네. 자, 하여튼 이게 흥남부두 이게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네. 1950년 흥남 철수인데 이 유명한 게 흥남에서 부산으로 갈 목적인데 60명 정원인데 여기에서 김백일 장군이 이 양반 대단한 분이야. 원래 아까 얘기한 6.25 전쟁 4대 영웅을 꼽았잖아요. 미국에서 꼽은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참고로 모 방송에서 5대 영웅에 아까 그 4대 영웅 플러스 이 김백일 장군 넣어야 된다 해서 넣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 선장한테 공갈을 치냐면 여기 피난민들 안 실어주면 왜냐면 군인들만 실으라는 거야. 왜냐면 싸워야 되니까. 우리는 걸어서 부산까지 가겠다. 피난민을 실어라. 그러면 군인들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뭐 라루 선장인가 그래요. 라루 선장이 김백일 장군한테 감동이 돼가지고 14,000명을 싣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 230배를 그냥 눈물 나고 막 새카맣게 올려서 실어. 이게 역사적 기록이니까 저렇게 실어요. 거짓말은 아닐 텐데 60명 실을 배에 만 몇 명을 실었다는 얘기야. 저게. 그렇죠. 그러니까 60명은 원래 그냥 정원인 거죠. 원래 정원인데 선원 정원인 거고. 끝까지 모든 공간에 그래서 갔어요. 모든 공간에 그래서 거제도에 도착을 하는데 거제도에 도착해서 이제 14,000명이 살은 거지. 김백일 소장도 대단하지만 이거 태웠던 라루 선장도 대단하고. 라루 선장도 대단한 라루 거죠. 선장도. 그 양반도 영웅이죠, 말하자면. 이게 크리스마스 기적인 이유가 24일 날 도착해. 23일 날 흥남부두를 출발해서 25일 날 이틀 있다가 거제도에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생존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근데 수밖에 없는 떠날 사람들. 때는 14,000명인데 도착했을 때 14,500명이에요. 5명의 새 생명이 배에서 태어난 거예요. 배 안에서. 배 안에서? 네. 임산부가 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아니. 그 5명의 이름이 뭐예요? 재밌어요. 근데 미군이 지었는데요. 김치 1, 김치 2, 김치 3. 근데 한국 하면 김치니까. 김치 1, 김치 2, 김치 3 이렇게 해서 김치 5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김치사는 조금 저기 그렇다. 김치 오씨 계시네요. 김치 오씨. 김치호 씨는 김치호 씨. 2010년에 방송에 출연을 하기도 재밌네. 이게 태어난 순서대로 1, 2, 3, 4에서 1, 2, 3, 4, 5가 된 거예요. 근데 정말 경이로운 탄생이죠, 사실은. 그렇죠. 진짜. 근데 경이롭지만 김치사는 조금 뭐 약간 좀 그렇죠. 치사. 미군은 김치 4로 지은 거예요, 그냥. 김치 4? 김치 4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이나 다섯 분 다 개명했대요. 나중에는 이름은 다 개명하셨겠죠. 개명했겠지. 네. 그러면 김치 4로 살아셨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치포 약간 좀 말이라고 하십니까? 근데 이 60명 타는 거에 14,000명이 탔으면 씻을 수가 있었겠어. 쌀 수가 그냥 있었겠어. 그대로 있는 거야. 48시간 있었던 이렇게 있었던 거거든. 거기 타는 애들이 제대로 어떻게 처리.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가 12월 인간의 극한 상황이야. 12월 23일이면은 엄청 추웠을 그렇죠. 거예요. 그것도 그걸 배. 배 위에서 그냥 덜덜 떨면서 이틀 동안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흥남부두 그 10만 명 피난민을 대할 얘기가 두고두고 눈물겨운 속에 있는데 이 속에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그 부모도 흥남에서 그 입에 타고 내려온 양반들이에요. 그래갖고 흥남에서 거제까지 2,300리입니다. 여기를 정말 저 빅토리아가 어렵게 내려와서 새로운 삶을 찾은 거죠. 지금 거제도에 가면은요, 그 당시에 빅토리호를 이렇게 모형 축소한 그 모형배가 있다고 해요. 저거 가보네요. 예. 거제도 뭐야. 그래서 2004년에 한 척의 배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고 하네요. 네. 그 일사후퇴 이제 그 전쟁 직후에 일사후퇴인 이유가 1월 4일 날 서울을 뺏겨서 일사후퇴. 그렇죠. 네. 그래서 전쟁 발발 직후에도 피난을 갔지만 이때는 이제 아주
공식적인 피난. 그 대통령이 피난가라고 방송을 했대요. 전쟁 발발 직후에는 단거리 피난이었다면 이때는 이제 원거리 부산까지 가는 거야 이제 뭐. 그래서 뭐 피난민이 한 50만 명 됐다니까. 당연히 그렇게들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다 또 철수했다 이러니까 보급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보급이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조달하는 문제가 보통 일이 아니어갖고 다들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우리 경우는 솔직히 전쟁 겪는 그 전에도 사실 좀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데 미군들이 황당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사연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여간 최전선까지 콜라를 보급하는 미군이었는데 이때 6.25 때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는지 제임스 카디널 일병의 일화가 이 기억엔 평양 근처에 이르렀을 때 식량과 담배 부족으로 고생했다. 추운 겨울 우리는 하루에 통조림 고기 한 조각밖에 먹지 못했다. 한국인 병사에게 나는 먹을 것을 좀 구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는 바싹 마른 잡종개 한 마리를 가져와 요리했다. 나는 너무 놀라 식사 초대를 거절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3주일 후 허기와 싸우다 지친 나는 한국인보다 맛있게 개고기를 먹고 있었다. 미국인들이 개고기 먹는 거 상상 못하죠. 근데 막상 먹어보면 맛있거든요. 근데 아니 막상이 아니라 먹으면 맛있어. 어떤 상황이면 배고프면 얼마나 먹는 거죠. 굶주렸으면 개고기를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진짜 황당한 얘기도 이제 지금 생각하면 정말 황당한 얘기지만은 당시 미국 국방성이랑 합참해서 중공군이 이렇게 우리가 압록강까지 밀어붙였는데 중공군이 다시 내려오니까 인해전술에 밀려서 내려오니까 이거 한국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얘기로 제주도 또는 뉴질랜드 통치하에 있던 서사모아, 남태평양 폴리네시아에 있는 서사모아의 정부와 그다음에 이제 좀 가려 뽑은 엘리트들로 해서 32만 8천 명을 유주시켜가지고 망명정부 수립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도 서사모아에 피난민이나 망명정부 있으면 너무 이상했겠다. 거기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2만 8천 김갑수 선생님 32만 서사모아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생긴 건 비슷하게 생기셔요. 서사모아. 몽골. 몽골. 네, 이제 1951년 1월에 그 서울을 다시 한번 뺏겼다가요. 국군하고 미군이 38선 회복을 위한 작전에 들어가는데요. 작전명은 킬러입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중공군이 워낙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행동을 하니까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게 막 움직이고 뭐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이제 이 중공군의 약점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반격을 해가지고 3월 14일 뺏긴 지 한 2달 좀 넘어서 3월 14일에 또 다시 서울을 탈환을 해요. 그래서 서울이 하여간 주인이 4번이나 바뀐 거 아니에요? 4번이나 바뀌었지만 38선 근처에서 이제 이 전선이 고착이 돼버립니다. 거기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밀리지도 않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전쟁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북한에서도 이 전쟁을 계속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해가지고 이제 휴전 회담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제의가 이게 들어와요. 바로 전쟁 1년 만이죠. 50년 6월에 전쟁이 발발해서 51년 7월에 휴전 회담에 들어가는 거죠. 양쪽 다 완전 기진맥진한 거예요. 이 전력을 다 쏟아본 거니까. 근데 도대체 휴전선을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포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얼마나 많은 난제가 있었겠냐고요. 강도 하고 왜 그런가니 제해권, 제공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동서에 우리가 섬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말했냐면 전쟁은 38선에서 시작해서 옛날 38선으로 돌아가죠. 뭐가 교착 상태가 계속 이어져 갖고 이게 굉장히 길어져요. 그럼 병사들이 딱 무기 놓고 뭐 기다리나? 안 그러죠. 어떻게든 땅을 한 뙑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밀리고 그 전쟁을 오랫동안 해갖고 서로 유리한 지형을 이제 조금 있으면 휴전이 되면은 휴전에 점령된 것까지 그걸로 이제 라인을 긋는 거니까 한 평이라도 하려고 밀리고 뺏기고 주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고 그래 그 땅이. 그래서 우리 개성이나 해주 다 우리 쪽 고지쟁탈전인데 이 유엔군은 뭐 장비라든가 이게 뭐 훌륭하잖아요. 근데 뭐 한국군은 뭐 그거 없으니까 굉장히 이때 많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고지전 때 하나라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영화에도 나와요. 고지전이라고. 고수라는 배우가 봤어요. 얘기를 듣고 보면은 실제로 벌어졌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하도 이제 그게 바뀌니까 매일매일 땅이 바뀌니까 그 군인들이 그냥 편지도 놓고 가고 때로는 술도 놓고 가고
또 거기에다 또 똥도 싸고 가고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일이 그냥 영화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글쎄요. 예. 그게 뭐 다 실제라고 할 수는 없지만요. 어찌됐거나 그 고지 전에 나왔던 것처럼 한 고지를 놓고 수많은 쟁탈전을 계속 뭐 서로 뺏기고 했던 제일 대표적인 데가 백마고지 전투거든요. 백마고지 전투를 모티브로 해서 그 고지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이게 뭐 그런 어떤 극적인 에피소드들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좀 허구인 것 같고요. 허구인 것 같고. 근데 그 중부전선에 있었던 백마고지 전투는 395m 밖에 안 되는 이런 낮은 고지 하나를 놓고 12번 전투가 벌어져서 주인이 24번 바뀐 거죠. 그럴 정도. 폭탄이 27만 발이 쏟아졌대요. 이 고지 하나에. 그래갖고 하얗게 벗겨져 버려갖고 마치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백마가 없던 형상에 대해서 백마고지가 됐다는 건데 바로 그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를 기념해서 우리 국군 구사단 그 마크가 백마로 딱 만들어졌다고. 백마 부대 뭐. 그 이전까지의 전투는 다 미군과 유엔군의 이제 이 활약이 더 두드러져 보였어요, 사실. 근데 마지막 이 휴전을 앞두고 고지 쟁탈전에서는 우리 국군이 내 땅이니까. 네? 고지전 당시에 그 참전 용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중공군이 똘끼, 그러니까 아주 뭐 술 먹고 꽹과리 치고 그냥 전혀 의표를 찌르는 말도 안 되는 전투를 하고 그래서 고생을 무지하게 했대요. 그런데 이 소대장이라는 석종철 씨라는 분이 증언을 했는데 그 백마고지에서 그 시체가 마치 빨래를 이렇게 널어놓은 것 같았다.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사상자가 많이 났죠.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차라리 밀고 올라갈 때, 밀고 나갈 때는 뭐 이제 그 영토를 서로 획득한다 이런 차원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개죽음이야. 거기서 하나하나 등선 하나 차지한다 해갖고 병사들이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가슴 아파 그때 맞아요. 보면. 그런 가운데서도 53년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립니다. 깜짝 놀래. 부산에서 미인 선발대회가 열렸는데 아직 휴전을 할때 고지전이 막 왔다 갔다 어디선에서 수장을 주고 나가고 있는데 거기 미스 코리아 했던. 그런데 여기 이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는데 이름이 여성 경염 대회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가 아니었어요. 여성 경염 대회라고 그랬는데 여성의 아리따움을 이제 겨룬다 이런 의미로 이게 염자가 무슨 염자예요? 요염할 때. 그러니까 아리따움을 겨룬다. 이래서 경염 대회라고 했는데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두 분 해당되는지. 아 왜요? 아빠 저도 있는데. 우리 아들 그래. 자, 일단 알았어. 자, 일단 미혼 여성일 거. 미혼. 오케이. 그다음에 벌써 떨어졌어요. 키는 5자 정도. 그 5자는 둘 다 넘는다. 둘 다 넘고 160이라고? 키에 맞춰서 깡마르거나 뚱뚱하지 않을 것. 가만있어 봐. 여기 되는데 가만있어 어떻게 난 돼. 일단 미혼에서 떨어진다니까요. 저는. 세 개. 통통하지 않을 것은 이거 조금 문제가 하여튼 그래서 얼굴은 동구스름하고 복스러울 거. 이건 둘 다 해결된다. 아버지 저도 있다니까. 그래. 저 지금 4가지가 지금. 동구스름하진 않다. 동구스름하지. 그래 동구스름하다고 그러고 치아가 반듯하고 하얗게 반짝거려야 할 거. 좋아 어디 여기 이빨 괜찮아. 은지 최고야. 오케이. 그다음에 현 모양처럼 품위가 있을 것. 품위에서 깠다. 여기 둘 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에티켓 있지 않나? 품위는 좀 얼굴은 품위 있는데. 왜 저번에 오신 우리 최동철 앵커님도 저 손흥민 씨 소개해준다고 그랬는데 왜 현 그래요? 모양처럼 품위가 있을 것. 현모양처는 이건 둘은 아니다. 내가 지금 그 기준을 적용하면요. 저 아닌가요? 지금 2000년대에 우리가 미인이라고 여기는 분들의 90% 이상은 다 탈락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조건이 이때 당시의 조건은 딱 저예요. 그러네. 그럴 수 있겠다. 그죠? 근데 좀 말랐어. 뭐냐면 제가 좀 말랐죠. 그때는 얼굴이 뚱뚱한 것도 안 되지만 깡마른 게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인으로 여기는 여성들이 대부분 이때 조건에 안 맞는 깡마른 여성인데 여기 근데 키가 5자잖아요. 5자면 150이에요. 150이면 딱 내가 150이. 150. 그러면 하여튼 요때 1등을 누가 하냐면 숙명여대 재학생이 영예 지금 사진 나오네요. 한귀희 씨. 근데 깡마른 거 아니야? 80 넘으셨지 지금. 아니 근데 저 우승한 분에게 그때 부여된 이름이 뭐냐? 53년인데. 우리 지금 미스 코리아잖아. 미스 코리아. 미스 대한. 그러니까 미스 대한에 강기희 씨가. 근데 지금하고는 미스 되게 미의 기준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8등신 미녀를
아니 최고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미인이네. 지금 꽉 막은 거예요. 아, 얼핏 보면 비비안니하고도 닮았어요. 비비안니. 1970년대에는 로비스트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그러네요. 네. 린다긴 네. 숙대 나오고 미모니까. 네, 그 2년간이나 이제 고지정찰전을 계속 벌이고 있는 중에 소련에서는요 스탈린이 사망하게 됩니다. 급살. 네, 그래서 이는 뭐 2년 동안이나 전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더 이상 뭐 적화 통일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1953년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조인됩니다. 이로써 3년 1개월 이틀 만에 한국 전쟁은 휴전으로 일단 매듭이 지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 6.25 전쟁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도대체 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긴 전쟁을 하면서 많은 희생자들을 낳았을까 싶은데 500여만 명의 사상자, 그리고 2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그리고 1000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낳았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한테 남긴 게 뭘까요? 전쟁 후에 잿더미로 변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뭐 미국 방위 보장, 미국이 그 대한민국을 지켜준다는 방위 보장 외에는 아무것도 안 남고 모든 걸 다 잃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한 전쟁을 치렀던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던가를 거듭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냥 비극이에요. 하여튼 전쟁 나빠요. 저는 사실 이번 이 방송 준비하면서 엄마한테 여쭤봤는데 38선 넘어올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때가 이제 10몇 살 정도 되셨었나 봐요. 근데 그 낮에는 수산 속에 피해 있고 밤에는 이렇게 조금씩 넘어오는 그거를 엄청나게 반복을 하면서 이제 내려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전쟁을 우리 조상이 겪었었고 이게 아주 먼 얘기, 과거 일이 아니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 뛰어들었던 영화 포화 속으로 실제 주인공인 이우근 학도병이 전쟁 중에 어머니에게 남긴 편지 내용입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 일순간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어머니, 어서 전쟁이 끝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어머니,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머님도 형제들도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서 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다시 어머니 곁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안녕은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참, 결국 어머니의 품으로 영화에서는 돌아가지 못했죠.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죽어간 정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날의 아픔들을, 그리고 대한민국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최후의 분단국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그냥 춘천 피리 불면서 쭉 넘으니까 겁나지. 바로 부서 펑 하는데 계속 내가 먹고 그냥 중경지수 막 가는 거야. 입장에서 눈물 날 때 참느가 너무 힘들어. 완전히 벌판이 쫙! 오빠를 사랑해 전해든 내가 아니야 1만 2천 봉 수아를 똑같은 노래